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지역구 경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작업과 그리고 지역구 경선 일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 경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넷 방송 커널뉴스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포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의 예비 후보들을 모시겠습니다. 마포을에는 김유정 현 의원, 그리고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정명수 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 세 분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는 김유정, 정청래 예비후보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정명수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모시고 왜 마포을 지역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네,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네. 내일부터 3일간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지역, 그러니까 마포을에는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또 그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강용석 네네. 의원이 또 출마하겠다고 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네, 의원으로는 현 네, 의원이시고요. 그렇죠. 네네. 강용석 의원님 덕분에 우리 마포을이 전국의 정치 1번지가 됐습니다. 화제의 지역구가 됐나요? 전체 예비 후보자가 17분이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선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좀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마이뉴스 애독자, 청취자 여러분, 제19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마포을 예비후보 정명수입니다. 오늘 정치 신인에게는 후보자 간의 이러한 방송 토론이 저를 알리고 서로 후보자들에 대한 경쟁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두 분의 제 경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오늘 이제 진행되는 토론이지만 저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 오마이뉴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20년간 시민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일을 7년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고 경제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정책 대안, 경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 모임 대표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들이 더 많이 부각되긴 하지만 시민운동 20년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이 소신과 초심 버리지 않고 정치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2012년 국민의 바람은 변화와 혁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민주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일부의 잡음은 있지만 어쨌든 개혁성과 참신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포에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스튜디오 네. 오마이뉴스 상암동 본사도 마포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포을입니다. 네. 마포을이 어느 동네인가요, 주로? 여기가 이제 상암동이고요. 네. 그 넘어서 이제 성산 1, 2동이 있고요. 월드컵 경기장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원 1, 2동. 거기에는 재래시장, 전통 재래시장이 아주 발전돼 있는데 그렇죠. 또 홈플러스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아주 요즘 시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교동, 동교동, 네. 연남동, 합정동, 네. 창전동, 상수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미산 마을이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미산 마을과 홍대문화권이 마포을 지역구입니다. 네. 상당히 주요한 동네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암 DMC, 네. 월드컵 경기장, 성미산 마을, 홍대문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명수 예비 후보는 왜 마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민주통합당의 예비 후보가 8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컷오프를 통해서 이렇게 최종 예비 후보가 됐는데 마포을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죠? 저는 마포에서 태어나서요. 지금까지 마포에서 살면서 학교 다 다니고
결혼해서 애들까지 키우면서 마포 어디서 지금까지- 태어났습니까? 저는 태어난 건 공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사는 곳은 광창역 쪽에서 살고 있고. 학교도 그럼 여기서 나오고. 네, 여기서 다 다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또 제가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또 성미산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시민단체가 네.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마을인데요. 네. 또 그분들과의 유대 관계. 네. 그래서 민주당과 시민운동과 네. 일반 구민들 네. 이 삼각의 구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정치를 네.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마포을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쪽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근데 시민운동과 네. 뭐 총학생회장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신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당에 들어간 거는 언젠가요? 작년 5월에 입당했으니까요. 아직 1년이 안 그럼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나요? 예, 시민운동을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소위 말하는 486 네. 멤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는 이제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마포을을 선택했는데요. 우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정명수 예비 후보가 이 마포을의 현재 지역 현안 중에 무엇을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생각하시고 또 어떤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지요?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두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오늘 전체 시간은 30분입니다. 적절하게 시간을 써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오세훈 시장이 진행했던 이제 서울 디자인 본부를 해체하고 마을 만들기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거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성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주민들 참여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 속에서 제가 지역을 쭉 다니면 시민단체 분들은 마을 만들기 생태공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로 가보면 직능단체 분들은 그냥 시립공원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을 되려면 주민과의 소통, 참여가 중요한데요. 이만큼 각도가 좀 다릅니다. 네. 이것을 제가 지역에서 중심에 서서 양쪽 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홍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네. 홍대 문화는 알다시피 젊은이들의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네. 강남의 문화보다 다른 데의 문화보다 훨씬 발달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은 창작의 문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술이든 인디밴드든. 네. 근데 지금은 클럽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창작자의 우리 청년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했던 창작의 문화와 소비의 문화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게 또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 이 두 가지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저희가 지역 주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주거 환경과 교육 문제 역시 높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관심 많고요. 네. 그러한 문제도 주민과 어떻게 소통해서 네. 잘 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재래시장 문제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망원동, 서교동 이쪽에 보면은 이제 작은 재래시장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마포의 현안 중에 그 공덕동 로타리에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공덕 재래시장과 그 인근 도화동과 용강동의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합정동 로타리에 홈플러스가 입점 예정입니다. 네, 네. 근데 이미 홈플러스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1km라는 법적 제한에 벗어나기 때문에 들어오겠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 재래시장이 굉장히 잘 발달된 곳인데 네. 이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지금의 시점인데 네. 구청장님과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이 사실은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점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한번 이 대형 슈퍼마켓 문제는 네, 네. 마포의 이 쟁점의 결론이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네.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홈플러스 회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형 마트를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딱 세 가지입니다. 네.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네. 하나가 뭐죠? LG인데 네, 네. 이 세 가지인데
세 개의 기업이 네.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윤과 일자리가 그 지역의 환원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이 환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남는 이윤과 일자리가 네. 지역사회에서의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역 상권에 대한 보호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하루 일정을 주로 이제 마포을 구민들을 이렇게 쭉 만나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할애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선거인단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인사서부터 네. 하루 종일 상인들 만나고 대화하고 약속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일정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민참여 경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을 하느라고 한 달 동안 네.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선거인단 마감이 종료됐기 때문에 네. 저희를 도와주시거나 저희가 모집한 선거인단께 투표를 꼭 해달라고 네. 독려하는 게 주로 일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성미산 공동체 문제, 그다음에 홍대 창작문화, 재래시장 이런 현안들을 얘기하셨는데 정명수 예비 후보가 먼저 생각했던 지역 현안 말고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고려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있나요? 지역 현안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 방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거기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다르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네. 이 소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참 다르구나라는 거는 제가 주민들 만나면서 처음 느낀 겁니다. 이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재점검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됐던 것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입장을 좀 가지게 됐습니까? 우리 을 지역엔 다행히 이제 갑 지역엔 뉴타운이 있는데요. 을 지역에는 사실은 그 뉴타운 지역은 없습니다. 뉴타운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작은 규모의 재개발 뭐 이런 데가 있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한 30, 그러니까 3분의 2죠. 한 70% 가량이 동의를 하는 방향이면 추진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재를 해서 한 70%의 동의가 된다면 그 방향으로 행정이 협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어떤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현안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명수 예비 후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운동을 20여 년 동안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유권자들 중에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어떤 시민사회 운동,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타이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좀 소개하시죠. 저는 주로 이제 세 가지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분야가 좀 한쪽은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남북 경협을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뜻을 이어가는 통일맞이의 집행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일들을 한 7년간 그렇군요. 실제 진행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현재 이사로 있는데. 주로 대한민국의 진보의 경제 대안을 만드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줄여서 이제 새사연이라고 불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에서 이제 올해 주제를 잡고 있는 건 재벌 개혁입니다. 민주통합당이 두 가지 방향, 보편적 복지의 확대, 또 하나는 경제 민주주의의 축으로 저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재벌 개혁의 문제는 사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항상 한총련 세대나 대학생 운동 전대협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생 운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는데 작년에 이제 우리 한대련이라는 대학생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촛불 집회 작년 여름 가을 내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인가요? 거기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죠? 네, 거기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국민본부에는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반값 등록금 실현을 확실히 해내진 못했지만 국가 재정에 5천억 대학생 장학금을 1조 9천억으로 높였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원들이 사립대 국립대를 감사하면서 10% 15%에 대한 거품을 지적하면서 올해 뭐 충분치는 않지만 또 5% 이하의 효과들을 또 가져왔습니다. 근데 올해 대학의 그 자정적인 노력 그리고 국가 지원에 대한 일부 예산을 올린다면 19대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 반값 등록금
대학생들이 그 운동을 할 때 광화문에 지지 그 방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후로 제가 그 신문을 봤더니 한겨레 신문 일면에 정명수 예비 후보가 그러니까 아드님, 대학생인 아드님하고 같이 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사진이 실렸더군요. 이 문제 해결하면서 아드님으로부터 뭐 좀 좋은 아이디어도 좀 받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하면서 우리 큰 아들이 이제 국립대를 다니기 때문에 네. 반값 등록금보다는 이제 그게 뭐죠? 대학원 법인화법 반대를 좀 주로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아들이 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거는 이과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인데 자기는 전공을 교양을 불어를 배우고 싶어서 불어를 등록했더니 네. 이 장학금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불어에 관심이 있어서 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다 불어를 잘하는 학생들만 온 겁니다. 네. 그래서 학점에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사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교양은 정말 교양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네. 학점을 위해서 교양을 선택하는 대학의 현실을 듣고 참 가슴이 짠했습니다. 자, 그럼 등록금,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부모 대표인데 만약에 말이죠,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문제를 이제 더 진전을 시켜야 될 텐데 일부에서는 이게 꼭 대학금 등록금 문제만 있는 것이냐, 다른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차라리 고교 의무교육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반론들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실현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돌파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반값 등록금을 하면서 느낀 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현안은 대학교의 등록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아에 대한 보육 문제 심각하고요. 뭐 고교 의무제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값 등록금의 문제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당선 직후에 1호 안으로 무상급식, 2호 안으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저는 반값 등록금 실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결정만 하고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포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사실 반값 등록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청년 고용의 문제고 서민 경제를 회복하는 일인데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희망점으로 이 반값 등록금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치권이 뱉은 말에 대한 약속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정명수 예비 후보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문제는 내가 좀 앞으로 잘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현안은 반값 등록금 문제 말고 이건 얘기했으니까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전반적인 우리 이명박 정권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경제 파탄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두 가지입니다. 경제 살리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재벌개혁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사연의 대안 정책을 가지고 재벌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남북경협의 복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다 경제 코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상임위 선택과 무관하게 사회적인 운동과 결합해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사연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사연이 이제 민간 싱크탱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성경제연구소와 비교해서 세사연의 입장은 뭐입니까? 우선 세사연에 언제부터 참여하셨나요? 세사연은 최초의 6명의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세사연이 언제 창립됐죠? 2005년도에 준비해서 2006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6, 7년 된 7년 그런 됐습니다. 싱크탱크인데 이것이 다른 싱크탱크, 재벌의 싱크탱크나 다른 일반 싱크탱크와 다른 점은 뭔가요? 세사연을 만들 때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연구소가 아니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당이 대한민국 경제 비전인 5년과 10년의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기업입니다. 삼성과 현대, SK. 근데 유독 이쪽의 기업의 5년과 10년의 마스터 플랜은 기업 입장입니다. 자기들 입장입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진보는 항상 분배만 얘기했고 복지를 얘기했지 경제 성장에 대한 동력과 방향에 대해서
네.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시각에서 네. 5년과 10년의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 네. 두 가지죠. 동력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딘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왔고 앞으로 열심히. 그러면 그 현실적, 예. 지금 얘기한 동력과 돌파구를 대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모아주고 있습니까? 핵심이. 저희는 이제 그 재벌과 금융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한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네. 그다음에 불안한 고용 상태, 그다음에 실업률, 네. 뭐 이런 고용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과 네. 그다음에 재벌 개혁, 네. 금융 개혁 네.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서민 경제의 활성화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편법 상속 문제도 있었고요. 경영권 문제가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산업 내 민주화. 그러니까 노조를 제대로 결성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 노조 이렇게 가입률을 보면은 한 10%도 채 안 되게 되는, 그 밑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벌들도 문제 있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요즘 신생 IT 기업, 젊은 기업들도 노조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조가 이런 기업은, 젊은 기업은 없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경제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하려면 정치개혁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인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망받지 않으면 경제민주주의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정치적인 동력은 국민의 참여에 있습니다. 참여는 각계각층의 조직적 참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87년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우리 직장인들, 노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직장인들, 네. 아까 말씀드린 사무직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요즘에 청년 유니언이든 네. 노조의 활성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정치권에서 협조하에 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핵심적인 그 우리 어젠다가 재벌 개혁이 돼야 되고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김대중 정권도 해봤고 노무현 정권도 해봤는데 이른바 민주 개혁 세력이 집권을 해봤는데 그럼 그게 왜 잘 안 됐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새사연에 이사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왜 그게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그게 과제다 이런 얘기를 생각 못한 건 아닐 텐데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요. 네. 그 우리가 재벌 개혁 문제는 사실은 기존의 정치권에서 97년 IMF 전까지는 재벌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는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 동반 성장 안 하느냐, 성장에 대한 것을 나누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가 네. IMF가 문제가 된 겁니다. IMF가 되면서 지금의 13년, 14년 세월 동안에 재벌 개혁의 이슈가 네.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것이 크게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IMF 때문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바로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작년에 우리 안철수 교수님이 인기가 급상승했던 여러 개의 원인들 중에 하나가 네. 재벌에 대한 뼈아픈 얘기였거든요. 이제 저는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정명수 예비 후보도 이제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했고 그 몇 년이죠, 그게? 88년도입니다. 88년. 네.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에 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미 정치권에 진출한 386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 뭐 486 세대라고 하던데요. 이분들이 초기에는 이른바 젊은 피 수혈 이렇게 해서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쭉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참신함이 떨어졌다라든지 젊은 피로 갔는데 왜 젊은 피답게 제대로 못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같은 386 세대로서 먼저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을 평가를 한다면 몇 점 정도로 일단 주시고 싶습니까? 100점 만점에?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선후배이기 때문에 점수를 주긴 어렵고요. 네. 근데 뭐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켜봤던 80년대 세대들에 대한 기대감만큼 못했다라는 자,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계가 뭔가요? 왜 어떤 점이 아쉬운 점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네. 저는 정치의 시작점이 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잘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는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심은 집단성과 열정이라고 봅니다. 집단적인 힘과 열정인데 네.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정치하는 세대가 네. 머리를 맞대고 하나를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열정, 패기 네. 이것을 다시 복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세대들, 네. 그때 80년대를 지내는 동세대들과 소통과 유대들이 없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회복하면 네. 앞으로 19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486 세대, 특히 전대협 세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세대의 우리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그 세대의 정치가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각오입니다. 전대협 동호회 회장을 네, 회장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일단 그 신인으로서 정치 신인으로서 지금까지 쭉 경선 과정을 이제 밟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이 있으면 뭔가요? 신인으로서 아쉬운 대목. 신인으로 아쉬운 대목은 당연히 이제 뭐 우리 그 마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용석 의원 덕분에 정치 1번지가 됐는데 네. 그러면 모든 언론이 집중을 하는데 우리 정청래 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네. 언론 노출이 많은 분입니다. 네. 지역에서는 제가 사실은 뒤지지 않습니다. 네. 지역의 민심은. 근데 언론에서 이제 두 명의 양강 구도로 나올 때 네. 제일 많이 좀 서글펐던 점이 있었고요. 네. 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정치인 신이다 보니까 네. 인지도가 낮음으로써 지역에서의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좀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이제 다양하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어떤 모바일 국민경선이라는 걸 민주통합당에서 채택한 것 같거든요. 이것의 그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쭉 해보니까 현재까지의 어떤 한계는 뭔가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으로서 내가 이걸 충분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봤을 때 한계는 뭔가요? 일단 그 요번에 민주통합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네. 배점 과정에서 사실 면접 점수와 정치성 점수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서 네. 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네. 이러한 시도, 이건 굉장히 훌륭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반영된 지역도 있고 또 잡음이 있는 일부 지역도 있지만 네. 저는 이 점수의 비중이 높아서 네. 2배수, 3배수 압축을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참여 경선이 우리 당대표 선거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의 모바일 투표의 20, 30%가 그렇죠. 많이 들어오는 과정들에서 네.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사실은 법률 개정안들을 협조를 안 해서 이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행정망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하면 네. 본인 핸드폰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확인이 되면 사실 현 네. 주소지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죠. 이 신용정보 DB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주소와 현재 주소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이걸 이제 한나라 새누리당의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네. 자발적인 참여자가 거의 없어지고 조직동원 선거가 되는 겁니다. 조직동원. 그래서 이게 조직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행히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많은 지인들한테 만나면서 네. 올해 변화와 혁신, 새로운 새 정치인들을 뽑아달라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네.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한 준비 없이 도전하는 분들은 직근과 같은 좀 국민참여 경선 네. 의도는 좋았으나 네. 굉장히 쉽지는 네. 않은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초청 토론회의 가장 이제 본격적인 질문일 텐데요.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는 김동성 비례 국회의원이 이쪽의 지역구 이제 예비 후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강용석 전 의원이죠. 지금 무소속 의원이 네, 무소속 의원. 자기도 다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지금 민주통합당의 다른 예비 후보에 비해서 낮다. 이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 저거일 텐데요. 무엇 때문에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마포의 사람입니다. 마포를 떠나지 않고 마포를 지켜왔고 마포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마포의 사람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20년 동안 제가 시민운동을 해왔던 진정성이 있습니다. 네. 이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 진보당과 또 야권 연대에 있어서 제가 민주통합당 3명의 후보보다는 제일 그쪽과 유대관계가 좋고 네. 제일 야권 연대를 잘 해낼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물론 양 당이 개별 협상을 불허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를 빼고는 야권 연대 진행할 수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본선 경쟁력이고 세 번째, 저는 20년 시민운동에 했던 진정성으로 우리 강용석 의원님이 자기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 다른 자기가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강용석 의원과 누가 진정성이 정말 높은가에 대한 경쟁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 강용석 의원이 뭐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인은 자신이 계속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마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마를 포기하고 좀 자숙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출마를 선언하셨다면 마포 을구 유권자에게 누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개인 사정으로 지금 불참한 다른 두 예비 후보가 있는데 정청래, 김유정 이 두 분의 장점은 뭔가요? 뭐 경쟁자이긴 합니다만 네. 짧게 장점을 언급한다면 어떤 게 장점일까요? 우리 김유정 의원은 제가 반값 등록금 진행 때 국정감사도 가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의정 활동 잘했습니다. 네. 우리 교육과학 상임위 활동 잘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은 말끔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 누구 못지않게 저돌적인 추진력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단점을 뭐 이거 비방하면 안 되고요. 비방은 안 되죠. 완곡하게 어떤 그분보다는 그래도 내가 본선 경쟁이 있다. 좀 약간은 이제 비교해서 아까는 본인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비교해서 해본다면 어떤 점인가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은 8년을 마포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잘 지역에 대한 운영을 민주적으로 리더십 있게 운영했다면 이렇게 8명이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 네. 네. 그걸로 하고요. 네. 김유정 의원님은 너무 늦게 마포에 오셨습니다. 여성전략공천과 아니면 다르한 전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개월과 4개월 만에 유권자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가 함께 지금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경선 예비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포을 지역의 예비 후보 정명수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30분이 흘렀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러 이따 오후 3시에 민주통합당 중앙당을 갑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경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후 하루 토요일 날 현장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럼 현장 투표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면 전자투표기 때문에 3일 후 저녁 되면 민주통합당의 마포을에 공천 후보자가 탄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1년 동안 이 선거를 위해서 많은 유권자들과 만나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일부 있지만 저는 애초에 시도했던 국민참여 경선 그리고 참신성과 개혁성과 정체성에 대한 공천 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시민운동했던 그 마음대로 초심 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그다음에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남북경제의 단절 이 문제는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잡는 길에 제일 앞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마포을 지역구 경선 예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이게 팟캐스트로도 오늘 오후쯤에 등록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민주통합당 지역구 경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는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약 10분 후에는 민주통합당의 강서갑 지역구 예비후보를 모시고 초청 토론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